손님들은 내가 돈을 뭐 적게 쓰느냐 많이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쓴 돈이 그것이 얼마건 간에 그 이상의 가치를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요즘 이제 뭐 가성비를 넘어서 가성비다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곳에만 돈을 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제 극단적으로 비싼 그런 파인다이닝 같은 그런 데다가도 돈을 쓰거든요. 10분 만에 뭐 예약이 다 끝났다 뭐 그러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본질 강화입니다. 음식 만들고 뭐 떡 만드니까 맛있게 만들어야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맛은 기본이 되는 거고요. 본질이라는 게 그럼 뭐냐. 고객들이 이제 저희의 제품을 사려고 돈을 이렇게 지불할 거 아니에요. 그 지불한 돈 그 이상의 그 기대 가치를 이제 전달하는 것. 그거를 이제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를 강화하는 게 저희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떡집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통 시장에 있는 떡집이 다 그런 것처럼 저희 앞집도 떡집이고 저희 옆집도 떡집이고 또 1분 걸어가면 또 떡집이고 이래요. 한 시장에 한 9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 9군데 떡집 중에서 저희 매장이 가장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인천에서 그 가격으로 다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저희가 뭐 가장 가격으로는 비싸다 싶을 정도로 이제 손이 꼽힐 것 같은데 그런데 매출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타겟을 잡았냐면 고객이 쓴 그 돈 이상의 분명히 그 기대감 이상을 넘는 가치를 드린다.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맛은 당연히 맛있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질 좋은 재료, 그다음에 서비스, 그리고 친절함, 심지어 포장까지 거기에 집중을 해서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또 가차없이 폐기하고 그래서 최상의 것만 드린다. 이제 이게 저희의 이제 본질을 강화하는 전략이고요. 돈을 쫓아가게 되면은 이 사업가는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되냐면 내 지갑 여기에 집중을 하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이 원가를 줄일 수가 있지? 어떻게 해야 하나라도 더 팔아먹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사람의 눈빛이 변해요. 눈빛이 변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생각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세계 자체가 좁아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고객도 신기하게도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고 도망을 가버려요. 이제 그 가게는 왠지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저 주인이 좀 변한 것 같아. 돈 좀 벌더니 예전 같지 않아.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고객이 안 오니까 또 난 돈을 쫓아가게 되고 그럼 돈은 또 도망을 가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기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성공의 5가지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은 너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너의 수입이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어떤 얘기도 있냐면 이것도 좀 이제 유명한 얘기인데 야 벽난로야 너 나 좀 따뜻하게 해줘봐. 그럼 내가 너한테 장작을 던져줄게.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장작을 던져야 벽난로에게 불이 타오르고 그래야 따뜻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돈 버는 것도 이건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먼저 장작을 던져주는 거, 먼저 그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거기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지. 그래야 내가 따뜻하게 되는 그 돈도 받게 되고 뭐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그 따뜻한 게 이래야 이렇게 따라오는 게 아닌가. 내가 돈을 벌려고 해서는 사실 그 돈이 잘 벌리지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먼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내가 이거를 제시를 하고 도움을 주면은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돈이 따라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저 사람은 뭐가 불편하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제 이게 바로 초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주의의 집중이 내가 아니라 이제 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아까와는 반대로 일단 시야가 넓어지고 뭔가 생각이 더 잘 되게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연애 문제는 해결을 못 하는데 남의 연애 문제 훈수 두는 건 잘하잖아요. 그것처럼 시야가 이제 넓어지게 되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가 오히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상품의 그 단초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집은 내 문제를 해결해주네? 나 여기서 돈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돈이 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 마케팅 멘토링을 하는 그 사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요. 제발 글을 쓸 때 저희 가게 뭐가 좋습니다. 저는 이런 서비스가 있고요. 저희는 인테리어가 훌륭하고요. 이런 거 제발 쓰시지 말고 블로그에 그런 거 쓰시지 말고 고객님 이러이러한 집 문제를 겪고 계시지 않은가요? 이래이래서 너무 힘들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발 이렇게 글을 좀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객님이 갖고 계신 그러한 문제들 또 고객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상품이 우리 가게에 있습니다. 제발 이런 것 좀 어필해서 쓰시라고 플레이스에도 그걸 좀 제발 반영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불경기일 때 정말 신규 고객을 내 가게로 끌어들이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일단 돈도 많이 들고요. 광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우리 매장에 한 번이라도 온 손님을 다시 오게 만드는 건 그거보단 쉬워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가게의 위치를 알고 있고 또 우리 가게의 가격도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은 우리 가게에서 먹어보거나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게 만들기에는 훨씬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재방문 마케팅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재방문을 하게 하느냐. 근데 대부분 이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그러면 할인 쿠폰을 뿌려야 되겠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그 할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할인을 하게 되면 매출과 마진 둘 다 깎아먹는 그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할인을 하지 말고 가격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손님한테 가격 이상의 가치를 얻어갔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손님이 결제를 하고 나가실 때 뭐 작은 쿠폰을 하나 드린다든지 아니면 멘트를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오시게 되면 이 같은 가격으로 이 메뉴를 한 사이즈 업을 해드릴게요. 아니면은 1+1을 해드릴게요. 이제 이게 1+1이 꼭 할인 같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이 재료 원가 대비로 따질 때는. 그래서 다음번에 오실 때에는 이 가격 그대로 메뉴를 한 사이즈 업을 해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뭐를 붙이냐면 이런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번 달까지 저희가 이거 행사 중이거든요. 아니면은 다음 주까지 이게 행사 중이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기간의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손님은 이 기간 안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유를 얻고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할인은 하지 않고 손님으로 하여금 다시 오게끔 만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게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네이버 플랫의 쿠폰 활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폰을 발행을 했을 때 그때 이 쿠폰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제가 당근 마케팅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당근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쿠폰을 또 같이 발행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문 고객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생크림 찹쌀떡 한 봉지를 더 추가로 증정을 합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이제 심어드리게 되는 거죠. 옆집은 뭐 얼마 받는데 이거 그냥 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가격 책정을 할 때는 솔직히 원가나 경쟁업체 가격은 사실 잘 생각은 하진 않아요. 대신에 세 가지 기준을 놓고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가격을 팔았을 때 대표 인건비라든지 뭐 가게 유지비를 다 빼고도 남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격을 손님이 납득할 수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나만 좋자고 가격을 책정을 해서 안 되거든요. 이 물건 산 손님도 이 가격을 납득을 하는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가격을 가지고 한 번만 결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결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가격인가. 요 세 가지를 이제 기준으로 두고 판단을 해서 이 세 가지에 이제 어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은 그거는 손님도 만족을 못하고 저희도 만족할 수 없는 가격이다. 이건 이제 틀린 가격이다. 이제 이렇게 요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손님이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건 아까 저희가 시장에서 제일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시장에는 되게 싸게 파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한 팩에 뭐 3,000원에 팔아요. 근데 저기는 박리담회를 해야 되겠고 뭐 그러면은 두 팩이 3,000원을 팔아요. 그러면 손님이 다 글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손님들이 다시 저희 매장에 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쓰레기들이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맛이 없고. 근데 여기는 하나를 사가도 너무 맛있어서 오히려 모자라서 더 사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가 책정한 이 3,000원이란 거는 비싼 게 아니구나. 어쩌면 여기서 조금 더 올려도 손님들은 인정을 해주는구나. 이게 이제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0원에서 3,000원 한번 확 올렸댔어요. 처음엔 당연히 손님들이 저기는 세 팩에 5,000원 하는데 너네는 뭔데 한 팩에 3,000원이냐 이렇게 가격을 납득을 못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하냐 시식을 다 깔아버리는 거예요.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경험을 해보면 손님들은 여기 그 가격을 받을만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를 이렇게 손님에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데 이럴 땐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때는 그러면 평균 가격을 봐야 돼요. 거기에서 내가 정말 이 손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평균 가격보다 저는 더 올리셔도 된다고 봐요.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리담회라는 거는 어떤 시스템과 그다음에 뭐 돈이라든지 여러 인력이 받쳐줘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받쳐주지 않았을 때 무작정 난 박리담회로
많이 팔아야지 경쟁자들을 내가 누르고 우위를 점유해야지 이러다 보면 그건 저는 되게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12,000원을 벌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 4팩만 팔면 되거든요. 그런데 2팩이 3,000원 하는 집은 8팩을 팔아야 돼요. 똑같은 12,000원을 팔기 위해서. 그런데 재료 원가는 계속 올라가고 인건비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이 12,000원이라는 것을 그 매출을 내기 위해서 이 원가 상승을 생각을 해보면 그 상승분만큼 더 팔아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팔 수 있느냐? 그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데 결국 지쳐서 재료 원가를 낮춰가지고 상품 가치가 하락하게 되거나 아니면 죽도록 고생을 하고 죽도록 몸은 망가지는데 뭐 남는 게 별로 없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격 책정을 이런 박리담회로는 내가 뭐 시스템과 돈도 어느 정도 총알이 있어. 그런 분들은 뭐 해보셔도 된다. 그거는 그분들의 이제 판매 철학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박리담회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트 아이템을 이제 만들어서 가격을 책정해라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시세가 없는 메뉴를 만들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세트 아이템을 만들어서 가격을 책정하라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떡볶이 1인분에 5,000원이다. 그럼 손님들은 옆집은 3,700원인데 뭐 4,000원인데 이렇게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떡볶이, 튀김, 뭐 순대, 쿨피스 이렇게 합쳐가지고 뭐 13,000원 이제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손님들은 이제 가격에 대한 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비싼지 싼지 감을 못 잡거든요. 그리고서는 와 다양한데 뭐 풍부하네 막 이러니까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돼요. 이제 개별 가격 따지는 것도 귀찮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책정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 객단가가 올라가요. 그리고 합쳐져 있기 때문에 마진을 숨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시세가 없는 메뉴를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좀 제가 좋아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가령 김치찌개가 있다. 그러면 김치찌개는 뭐 한 8,000원 이렇게 옆집이랑 가격 비교도 되고 또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 김치찌개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3년 숙성된 묵은지 반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손님은 그걸 비교할 시세가 없는 메뉴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12,000원 이렇게 해도 그렇구나 하고서 그냥 하시게 되거든요. 이제 이게 제가 저희 메뉴를 만들 때 제가 가장 즐겨 쓰는 방식이에요. 저희가 이제 생활의 달에 나왔던 게 맛절미라는 떡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파주 인절미, 영의정 인절미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동그란 그 콩인절미 안에 흰팥이 들어간 건데 저희도 이제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예 맛절미라고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근데 파주 영의정 인절미 거기는 이제 공장 같은 데서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저희보다 훨씬 저렴해요. 근데 저희는 이거랑 맞춰서 싸워야 되니까 이름을 바꿔버리고 대신에 이건 맛절미다. 그 뜻이 뭐냐? 맛있는 인절미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보다 굉장히 그 고가의 쌀을 쓰고 안에 들어간 그런 것도 공장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배강금으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일일이 다 흰팥소를 만들어서 넣어서 만들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가격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맛절미라는 것도 상표 등록을 해버렸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